기원전 14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집트, 미케네, 히타이트, 우가리트의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거미줄처럼 끈끈하게 이어진 해양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최고의 번영기를 꽃피웠습니다. 각 왕국들의 보물을 조합해 만들어진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는 역사상 유례없는 예술성과 호화로움의 절정으로 후기 청동기 문명의 찬란했던 번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고대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가장 큰 역할을 미쳤던 사건은 청동기 문명의 종말을 고했던 미스터리한 존재, 바다민족의 침략일 것입니다. 기원전 1200년경 미케네에서 시작해 히타이트, 키프로스, 우가리트, 이스라엘, 필리스틴, 이집트까지 지중해 주변국들은 바다민족의 침략에 너무나 허무하게 붕괴되었습니다. 19세기 고고학자 에마누엘 드루제와 가스통 마스페로가 바다민족의 정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이후 학자들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어이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왕국들이 멸망했는지에 관해 많은 연구와 가설들을 내놓았습니다. 바다민족의 미스터리를 추적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시리아 북부의 작은 도시왕국 우가리트입니다. 우가리트는 싱가포르처럼 작지만 부유한 중개무역의 도시국가로 온갖 특산물과 사치품이 넘쳐나던 곳이었습니다. 우가리트 왕실은 주변 강대국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조공을 바쳐 권력을 유지했으며 당시 지중해 국가들의 무역 규모와 국제정세를 상세하게 묘사한 많은 접토판을 작성했습니다. 궁전 유적 5구역과 서기관 라파누이 집터에서 발견된 점토판에 따르면 기원전 1190년경 정체불명의 7척 적 함대가 쳐들어와 왕국이 위기에 처했고 다급하게 주변국의 원군을 요청하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들 또한 동시다발적인 바다민족의 침입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고 지원 병력은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우가리트 발굴 책임자 마가리트 윤에 따르면 도시 전역의 성벽과 건물이 무너졌고 벽돌은 불에 타 흘렸으며 잔해 속에는 수많은 화살촉이 발견되어 격렬한 파괴 행위가 자행된 게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우가리트 남쪽 항구 도시 기발라 유적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광범위한 파괴 잔해물 지층을 정밀 분석한 결과 바다민족의 침략 시점을 기원전 1190년으로 특정지었습니다. 히타이트 또한 수도 하투사를 비롯해 알라카 후육, 알리샤르, 마사타 후육의 중부 내륙 도시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불길에 휩싸인 파괴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원전 1190년경에 해당하는 트로이 유적 7A 지층에서도 화살과 화재로 파괴된 흔적이 나타나며 이는 시기상 트로이 전쟁보다는 바다민족의 침입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일부 학자 중에는 바다민족의 침략이 바로 일리아스의 트로이 전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같은 시기 필리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메기도 텔 라치시 유적에서도 동일하게 폭력적 파괴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다만 트리안 퍼플로 유명했던 페니키아의 자줏빛 도시 티레는 침략을 막아내고 살아남았습니다. 참고로 티레는 아시리아의 정복 전쟁 때도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때도 9개월간 공격을 막아내며 알렉산더를 가장 쩔쩔매게 만들었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이처럼 지중해 연안의 광범위한 지역들이 동시다발적인 바다민족의 침공으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재앙이 일어나기 17년 전인 기원전 1207년 이미 이집트에서는 바다민족의 동향이 심상치 않았음을 파악하고 1차 침공을 막아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메르네타 제위 5년째 리비아의 우두머리가 셰켈레시를 정복하고 샤르다나, 에크웨시, 루카, 테레시 아오팔의 해양 세력을 규합하여 이집트 국경을 침범하였다. 이에 파라오 메르네타는 군대를 이끌고 출동해 6,000명의 적병을 죽이고 9,000명의 포로를 얻으며 침략을 격퇴하였다. 그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할례를 받지 않은 전사자의 음경과 할례를 받은 전사자의 손을 잘랐다. 같은 해 메르넵타는
가나안을 평정하는 활약도 펼쳤으며 이를 기록한 메르넵타 비석에는 최초로 이스라엘이란 명칭이 등장해 이스라엘 비석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기원전 1177년 람세스 3세의 지휘기간 중 대대적인 바다민족의 2차 침공이 일어났습니다. 하리수 파피루스에는 헬리오폴리스의 기록과 달리 바다민족의 명칭이 약간 바뀌는데 샤르다나, 셰켈레시, 에스시, 제케르, 다누나, 펠레셋의 6개의 지역 연합군으로 기록됩니다. 그들의 무기 앞에 어느 나라도 지탱할 수 없었고 히타이트, 칼케미시, 아르자와 시프로스, 암으로 모두 단번에 무너졌다. 그들은 이집트까지 침범해 왔지만 나의 불길 앞에 그들의 심장과 영혼은 영원히 끝장났고 배와 물건은 물속으로 잠겼다. 해안가를 따라 진행된 바다민족의 침략 루트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우가르트의 기록과도 내용이 일치합니다. 왜 바다민족의 이집트 2차 침략이 다른 지역보다 13년가량 늦춰졌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덕분에 람세스 3세는 해안선 방어를 강화하고 대비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메디넷 하부 신전 벽화에는 깃털 장식, 챙 없는 모자, 뿔투구, 짧은 주름치마와 같은 바다민족의 다양한 복식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으며 이들이 여러 지역 출신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벽화에는 왜 여러 왕국들이 바다민족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는지를 추론할 수 있는 힌트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80년 전 히타이트와 이집트 양대 세력이 격돌했던 카데시 전투 때 전쟁의 승패는 막강한 화력을 가진 전차병의 싸움에 좌우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민족 침입 때 람세스 3세 뒤에 놓여있는 전차는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부의 관건은 함대의 기동성과 허를 찌르는 급습 타이밍, 공수병의 사거리와 관통력, 그리고 창병이 핵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벽화에는 이집트의 승리가 과장되게 그려져 있지만 아마 적 함대가 급작스럽게 출몰해 활과 창으로 공격했을 때 이집트군 또한 상당히 당황하고 수세에 몰렸을 것이라 예측합니다. 이집트는 승리했지만 큰 희생을 치루었고 주변국들은 모두 멸망해 자원 공급이 끊기면서 경제가 마비되었습니다. 신앙국은 이류 국가로 전락했고 파라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으며 결국 100년 후 람세스 11세를 마지막으로 신앙국은 끝을 맺습니다. 학자들은 이집트의 기록 덕분에 당시의 정황과 유물, 문서들을 모두 종합하여 바다민족의 출신을 특정짓는데 거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샤르다나는 사르데냐 섬, 세켈레시는 시칠리아, 에크웨시는 아케아인, 즉 미케네, 테레시는 이탈리아 에르투리아 지역, 루카는 터키 서남부 해안의 왕국, 다누나는 히타이트 남부 해안 지역, 펠레셋은 팔레스타인, 제케르는 이스라엘 하이파 지역입니다. 특히 사르데냐는 바다민족의 첫 시작이 되는 최대 본거지였으며 누라기로 불리는 독특한 타원형 돌탑 성체와 숙련된 총동 기술을 보유한 섬이었습니다. 2.5m의 몬테프라마 전사 조각상과 다양한 형태의 총동 전함, 그리고 독특한 뿔투구와 둥근 방패로 무장한 전사들의 총동 모형은 이집트 벽화에 묘사된 바다민족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또 다른 바다민족의 중요 특징인 깃털 투구는 시칠리아에서 발견된 점토 조각과 키프로스 섬 엔코미아 유적의 상하 보드판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다민족이 조직화된 군대를 갖춘 연합군이었는지 단순한 해적 무리였는지 혹은 재난을 피해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피난민들이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워싱턴 대학 에릭 크라인에 따르면 바다민족은 청동기 문명 붕괴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였던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학자들은 주민들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재앙의 배경으로 첫 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기근을 제시합니다. 텔아비브 대학의 이타마 싱어는 기원전 1250년경부터 지중해 기후가 건조화되어 서부 사르데냐, 시칠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레반트까지 전역에서 가뭄과 기근이 발생했고 이들이 난민이 되어 타 지역으로 내몰리게 되는 대규모 이주의 압박, 푸시풀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우가리트의 상인 우르네투의 집에서 발견된 편지에는 당신의 상점에 일하는 우리는 모두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빨리 이곳으로 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쓰여 있어 당시의 기근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히타이트 또한 상황이 좋지 않아 이집트의 식량 원조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고 곡물 2,000섬을 이송하는 문제로 히타이트 왕이 우가리트에 보낸 서신의 마지막에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쓰여 있어 기근이 매우 엄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베이 웨이스, 핑켈 스테인, 다프나 랑쿠트, 브랜든 드레이크와 같은 다국적 환경 생태 고고학자들은 그리스 연안부터 가나안 연안까지 해저 퇴적층 속에 화서가 된 꽃가루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기원전 1250년부터 1110년까지 무려 150년에 걸쳐 심각한 건조화와 가뭄이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가 청동기 문명의 멸망과 암흑시대 도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추측했습니다. 이와 같은 가뭄과 기근으로 피해를 입은 백성들은 지배층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고 혼란은 더욱 과속화되었을 것입니다. 악화된 식량난에 설상가상 기원전 1250년경 미케네와 티린스를 비롯한 그리스 중심 지역에 강력한 지진이 강타했으며 하투사와 우가리트에서도 비슷한 지진 피해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지탱하던 미케네와 티린스의 견고한 성체가 파괴되자 그리스 전역의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고학자 가이 미들튼에 따르면 지중해 무역의 중추였던 미케네가 지진 피해로 해상 패권을 잃고 몰락하자 서부 사르데냐, 이탈리아, 시칠리아 해양 세력들이 쳐들어왔고 키클라데스 섬들 또한 이에 가세하는 대혼란이 펼쳐졌습니다. 미케네, 티린스, 코린티아, 필로스, 테베, 오르코메노스 거의 전 지역이 약탈당하고 강력한 불길에 휩싸여 벽돌은 녹아내리고 성체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그리스 본토를 떠났고 이들 일부는 파괴적인 해양민족의 일원이 되어 히타이트, 키프로스, 우가리트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지중해 질서를 유지했던 해양경찰 미케네가 집을 잃고 순식간에 해적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국제무역 시스템의 붕괴는 외국 원자재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당시 지중해 왕국들의 바다민족의 침략보다도 더욱 치명적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청동제작에 구리구, 주석일이 사용되는데 캐롤 벨에 따르면 주석 광산은 매우 희귀해 주석은 오늘날 석유보다도 훨씬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아나톨리아 남쪽에 작은 주석 광산이 있었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최대 생산지는 무려 3,000km나 떨어진 아프가니스탄 바다흐시안 광산이었습니다. 당나귀를 끌고 머나먼 길을 통과한 후 다시 배를 타고 미케네까지 주석을 공급해야 하는데 만약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경우 청동기 문명 자체가 위협을 받는 중요 불안 요소였습니다. 히타이트에서 철 생산이 시작되긴 했으나 규모가 작았고 질 또한 열악했습니다. 제련 기술의 발전으로 청동 대신 철기가 대중화되는데 20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러한 텀이 바로 암흑시대를 유발했던 중요 요인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석유 석탄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생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부유한 왕국들을 차례차례 약탈해가며 바다의 침략자들 숫자는 크게 불어났으나 아마 질적으로는 오합지졸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시 히타이트 정규군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아마 바다민족을 충분히 막아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타이트는 이미 치열한 왕권 다툼과 기근으로 내부에서부터 약화되어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고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허물어졌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콜린 램퓨르는 지중해 왕국들의 멸망 과정을 첫 번째
중앙행정조직의 붕괴, 두 번째, 전통적 엘리트 계급의 소멸, 세 번째, 중앙 집권화된 경제 붕괴, 네 번째, 주거지 이동과 인구 쇠락의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다른 제국의 성장과 멸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주기적 패턴으로 왕궁을 중심으로 모든 조직과 권력이 집중화되면 왕궁이 몰락하는 순간 제국 전체가 순식간에 붕괴합니다. 네일 존슨과 캐롤 벨, 에릭 클라인과 같은 학자들은 가뭄과 지진, 침략과 반란, 무역 붕괴, 멸망에서 멸망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효과와 복잡계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각 구성 요소 사이의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전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를 초고도 밀착성이라고 부릅니다. 청동기 후기 지중해 왕국들 또한 국제화와 서로 간의 무역 의존성이 매우 높았으며 시스템 속의 부품 하나만 고장나더라도 세계 전체로 위기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바다민족의 침략 후 200년 동안 암흑시대가 이어졌고 그 많던 점토판과 문자들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파괴되고 남은 지역에는 퇴행된 형태의 조잡한 4개의 양식 토기들만 발굴됩니다. 화려했던 왕궁과 황금, 보석들은 땅속으로 사라졌고 실제했던 역사는 일리아스의 트로이 전쟁 이야기처럼 희미한 전설로 흔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비가 번데기의 시기를 거쳐 탈피하듯 암흑시대는 거대한 전환점의 자양분이 되어 기원전 1000년경부터 새로운 역사의 싹, 철기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역사란 과거를 살펴 현재의 우리와 세계를 이해하는 거울로 청동기 시대의 붕괴 과정은 무역을 중심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온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